자, 이번 시간은요, 33페이지 부동산 경제론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론에서는요, 매년 문항이 평균적으로 한 5개, 이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 이제 공부할 때 배우셨지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제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얘네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 요인,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 수요 공급의 기초 관계에서는요, 수요의 어떤 이제 수요 공급의 성격, 그 다음에 수요 또는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 이건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을 잘 해주니까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이 변할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변화가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이제 변화가 되느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느냐, 뭐 요 자체는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변화 요인 관계를 잘 물어보는데, 요 중에서 수요 측면에서는 특히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가 이거 잘 물어보니까 요 성격은 반드시 구별을 또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주로 이 생산 요소 가격에 대한 변화, 이런 거 이제 문항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자본, 노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특히 수요 측면에서는 요거 이제 잘 주고요. 공급은 이제 요걸 이제 요인으로 잘 주는데, 요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게, 어떤 조건이 이제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구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균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균형량의 계산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이동이죠. 그걸 안 물어보면. 네. 결국은 낼 수 있는 게 이거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계산을 내가 힘들어서 버리겠다. 그러면 균형의 이동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의 4원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정리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한번 또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탄력성에 대한 것도요, 요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개념,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근래 보면 요 계산 논리가 이제 자주 떨어져요. 그러니까 역시 이 계산에 대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 한번 체킹해 보시고,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반응에 대한 거, 그런 거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탄력적일 때,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제 해소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는 하나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성, 특징, 그 다음에 순환 국면별 경기 변동의 양상, 뭐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근래 많이 나오는 게 균형 조건을 기초로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수렴형이 되느냐, 발산형이 되느냐, 순환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초한 것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고,
틀린 파트라든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것도 질문을 해주시고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기본서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과 문제 푸는 내용을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체킹하시면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한 5개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3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계산 이런 거를 버리더라도 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33페이지에 1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고요. 뭐를 물어봤냐면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얘를 물어볼 때, 자, 수요의 어떤 이제 성격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기초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얘는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구매가 완료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사, 욕구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반드시 무슨 수요라고 그랬냐면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 그냥 수요라는 건 유효 수요. 그러니까 얘는 구매 욕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지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수요야 된다. 유효 수요야 된다. 그럼 거기 1번 문제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야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이게 혹시 선생들이 강의를 할 때 부동산학이 사회학이다 보니까 이게 확률론적인 사고다. 절대론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뭐뭐만 이렇게 하면은 거의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률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외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러야 된다는 것이 형성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확인은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게 수요에 대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유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수요 함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수요 법칙을 도출을 했고요. 그렇죠? 이 수요 법칙의 그림자가 수요 곡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하고 수요량이 서로 무슨 관계이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감소 함수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러면 얘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그래프로 설명해 준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곡선을 그릴 때 여기 있는 거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종축에는 가격, 여기는 수요량 이렇게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기울기가 우하향하잖아요. 이건 오로지 가격과 무슨 관계,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수요 곡선은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수요 곡선은 뭘 한다? 우하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지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기초 개념을 물어볼 때. 자, 공급은 우상향이죠. 근데 얘는 우하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 개념에서 가장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하고 수요량의 변화. 이거를 구별을 할 수 있으면 공급하고 공급량의 변화도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수요량의 변화가 유도가 되든 수요의 변화가 유도가 되든 양이 변하는 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게 가격이고요. 이게 수요량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도 가격, 이게 수요량이라고 그랬을 때.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 하나가 존재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 기호, 뭐 이거 다 일정한데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변했는데 뭐가 움직여서? 요 가격이 움직여서.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원래 있던 요 균형점에서 또 다른 요 A라는 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요거는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자, DB라고 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도 역시 수요량은 변했어요. 그죠? 변했는데 얘가 움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 말고 소득이나 어떤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이 선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죠. 얘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얘가 움직였으면 얘들이 여기서 움직일 텐데.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준 거죠. 그러면 뭐가 이동한 게 돼요? 곡선이 이동한 걸로 표시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란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가격이라는 것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줄죠. 그러면 결국 어디서 이 곡선에서 이동이 나타나는 거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답이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자, 내가 여기서 수요의 기본적인 요 성격 반드시 유효해야 되는 이걸 내가 알고 있는지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관계,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관계를 내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예,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이 유인 지문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지문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같은 배열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표현은 이것만 다르게 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요, 우리가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측이냐 좌측이냐. 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랬어. 그러면 좌측으로 가야겠지? 그럼 얘가 맞고 얘가 틀리는 거네? 이러면 안 되는다는 거죠. 요건이 지금 뭐가 움직인 거예요? 가격이 움직인 거죠. 가격이 움직였으면은 곡선에서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유발이 되죠. 그러면서 문제는 올바른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옳은 것을. 그러면 우리는 답은 한 3번이나 이 밑에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답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건이 뭔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면 곡선에서의 이동이다라는 거, 예?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는 거, 예? 공급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 데만 속지 않도록 유념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가시면 유량하고 이제 저량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 강의할 때 설명했지만 유량이 있고 저량이 있다 그랬을 때 유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요. 얘는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 요때 요 소득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기초로 하죠. 요거를 기초로 해서 소비했다. 그래서 남는 게 있다. 이게 쌓이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자산. 이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는 유량이지만 자산은 뭐가 된다? 저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소득에서 소비 빼고 남는 게 마이너스다. 이게 계속 쌓이면 부채가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쌓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량 개념이에요. 여기서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 자산이에요. 자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다 저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소득이라는 거를 놓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렌트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는 임대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대,
자, 이 소득이라는 게 결국 임대 수익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대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유량이지만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매번 틀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요 지대에 대한 것을 기초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지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일정 시점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임대료 지대라고 했을 때 임대 수익의 투자론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다 뭐다? 유량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있죠. 연봉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월급이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유량이 되겠죠. 유량.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또 수요량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급량. 얘들 다 유량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생산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구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약 개념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많이 쓰냐면요. 재고. 주택 재고. 그 다음에 도시 인구. 그죠? 만약에 서울시 인구가 한 1000만이라는 것은요. 지난 한번 3년 사이에 모여들어서 1000만이 된 건 아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렇게 인구 이동을 다 감안하고 현재 존재하는 인구가 얼마냐. 이걸 판단할 때는 다 이렇게 절약 개념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중에서 특히 자주 쓰는 게요. 자산, 그 다음에 재고, 도시인구, 요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절약이라는 거는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유량과 절약을 구별하는 변수를 제시를 할 때요. 절약 개념에서 얘네 세 가지를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약에서 쟤네들을 기초로 움직이니까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소득과 결부되어 있는 애들은 다 유량 개념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번 문제 보시면 자, 절약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건 절약이 아니라 유량이죠. 이번 지문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량이 아니라 절약이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번 지문을 갔더니 유량의 예로는 재고량,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재고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절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4번에 갔더니 절약의 예로는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량을 명시한 거니까 역시 3번과 4번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5번 지문에 갔더니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절약의 수요량은 1,400만 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 분석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으나 이런 내용이죠. 주택 절약이 있었을 때요. 요 절약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요. 이 절약의 수요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총량을 가리키겠죠. 요거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500만 채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걔가 뭐가 되겠어요? 절약의 공급량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절약의 공급량과 수요량은 일치하기는 어렵겠죠. 공급된 양과 사람들이 보유한 게 딱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죠. 어쨌든 공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1,500만 채가 있는데 그중에 공가가 100만 채가 있으니까 현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400만 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절약의 공급량과 수요량 그런 개념도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문항에서는 답이 5번. 그래서 기출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개념 알고 있느냐. 근데 이제 뒤에 가셨더니 자, 문제 3번에 절약 경제 변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4회 때. 그 우리 무엇단 먼저 찾아야 돼요? 재고, 자산, 인구. 그러면 자, 재고, 자산, 인구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임대료 수입, 우리가 소득과 결부되어 있는 거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량이라고 그랬죠. 임대료 수입, 근로자의 임금, 신규주택 공급량.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유량이잖아요. 그러면 절약 경제 변수는 몇 개다? 3개죠. 그러니까 요거는 딱 6개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요거 변수를 많이 주더라도 6개, 최대한 8개 이렇게 주더라도 여기 있는 저량에 대한 요 3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항상 기초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자, 그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거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다시 확인하는데 5번 지문에 가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한 거죠. 그죠?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하면 어디서? 곡선에서. 그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이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 한다니까 역시 틀린 거죠. 이렇게 곡선이 이동해서도 수요량은 변해요. 그죠? 근데 요거는 가격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이렇게 답으로 유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데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죠. 그렇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임대료만 상승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거를 대신할 만한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재화.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재화에 대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번 지문에 갔더니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게 틀린 거죠. 수요 법칙을 반영한 게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그래서 결국 1번 지문에 수요 곡선이란 단위랑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표현이겠죠. 이거를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1번이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 지문을 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어떤 지역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5번과 같은 문제는 기초적인 내용에서 뭐를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을 나눠 가지고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으며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우리가 가격을 뺀 나머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얘가 증가하는 케이스죠. 뭐가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소득이 뭐 하면? 감소하면. 그때 조건은 당연히 정상재라는 조건을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관련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체재의 가격이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보완재의 가격이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 그렇죠? 그럼 여긴 반대겠죠?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를 이해하면서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돼요. 출제자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뭐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예를 들어서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동산 같으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부비를 있죠. 예, 그래서 LTV가 이게 상향 조정되거나, 그렇죠? DTI가 상향 조정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로 선호도가 감소하거나 LTV가 줄어들거나 DTI 비율이 감소하거나 이러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오히려 수요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죠? 근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 안 사죠. 좀 더 하락한 다음에 우리가 구매를 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지, 그죠? 예, 이걸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어떤 지역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그죠? 거기 봤더니 1번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는 주담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급할 때 뭐 시장 이자를 얘기하지만, 자, 이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죠.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게 돼도 수요는 감소하죠. 두 개 재화를 같이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바늘과 실의 관계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바늘 가격이 상승해서 바늘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 바늘을 안 사는 사람이 실도 사겠냐 이거죠. 실도 당연히 안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당해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4번에 목재 가격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공급 측면의 얘기죠. 생산 요소 가격이니까. 그래서 2번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만약에 빌라가 당해 재화고요. 아파트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그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얘하고 효용이 같으니까 아파트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빌라의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또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문제 6번이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패턴으로도 출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재 관계하고 보완재 관계는 많이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자, A 부동산 가격이 5%가 뭐 했다는 거예요? 상승한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B 부동산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나눴을 때, 자, 보시면, 자, B 부동산 수요는 얘는 10%가 증가하고, 자, C 부동산 수요는 거꾸로 5%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재 가격 상승은 당해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들의 관계했을 때 얘가 5% 상승한 거예요. 그죠? 예, 5%.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에 대한 수요량은 줄겠죠. 근데 얘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B 부동산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완재는 뭐라 그랬어요? 얘가 가격이 비싸지만 얘의 수요량이 줄어들지만 같이 수요량이 줄어드는 애는 뭐라 그랬어요? 그럼 보완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A하고 B의 관계는 대체재. 그죠? A와 C의 관계는 뭐다? 보완재.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맞추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아까 박스에다 그려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해 재화가 있고 무슨 재화가 있다. 관련 재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만약에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을 때, 그죠? 얘하고는 서로 효용이 같은 대체재예요. 대체 관계.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빌라는 예보에 비해서는 효용이 같은데 가격이 싸진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빌라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대체재는요,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보완재 같은 경우는 얘기가 틀려지죠. 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바늘이 있고 실이 있다 그랬을 때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바늘 수요량이 줄죠. 그렇죠? 네, 그럼 바늘 안 사는 사람이 실도 사겠냐는 거죠. 그러면 실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완재는 가격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지만 양의 움직임이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완재는 얘네들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요, 그건 반드시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요, 문장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가 상승인데 얘가 하락하는 걸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이해가 되는지 분명히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시면 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 정부가 그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뭐 이거는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주택보조금 지급하면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내 월급이 소득이 진짜 늘어난 게 아니라 보조금 받은 것만큼 여력이 생긴 거죠. 소득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수요가 감소해서 곡선은 좌측으로. 4번에 가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로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5번에 보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니까 틀렸겠죠. 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요. 사람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된다는 심리가 작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8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틀린 거를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4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 간에 일정한 시차가 존재해서 일반 상품보다 수요 이동이 원활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공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요. 수요자가 원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 원하는 지역에 마음껏 공급하거나 하기도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에는 제약 조건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거는 기출에서 물어봤던 내용을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문제 9번에 가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간다는 것은 수요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좌측 이동이 거기다가 밑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수요가 뭐 하는 거다? 네, 감소하는 거다. 근데 첫 번째는 실질 소득이 증가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에 해당하는 요인이고 사회적 인구 감소도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제자들이 유인 지문을 넣은 거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죠. 그럼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니까 얘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얘는 곡선에서 이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요건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지문으로 확인해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선호도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사회적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주택이 있대요. 뭐 빌라나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럼 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얘도 1,000만 원이었고 얘도 분양가 평당 한 1,000만 원이었는데 얘가 800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사람들은 이 소비를 줄이고 이 소비를 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개라는 거예요.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재 보완재 관계를 활용을 하더라. 그거를 알아야지 두 개가 되는지 세 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옆에 10번 문제 가서 이번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은 거꾸로 수요가 증가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그러면 10번 문제 기업과 9번 문제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양반이 이렇게 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 거기 가면 디귿의 대출금리 하락 이걸 갖다가 9번 문제는 그 마지막에 아파트 담보대출금리 하락 그랬으니까 그것만 살짝 변형해서 내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질소득 증가는 해당이 되죠. 그럼 기억은 일단 들어가야 돼요. 모두 고르라고 해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애가 2번 안 들어가 있고 5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걔는 이제 빼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을 갔더니 거래세가 인상이 됐대요. 그럼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죠. 그러면 당연히 3번은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측면에서 준 건 아니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요건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요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한번 쭉 풀어봤어요. 그죠? 수요에 관계된 것만. 그러면 이거를 기초로 하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부동산 공급이 있죠. 예, 공급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균형 뭐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지금 배운 내용 중에서 자, 수요의 성격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는 거. 유량, 저량을 구별하는데 저량 안에 자산, 인구, 그 다음에 재고, 예, 요거 꼭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 곡선에서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아는 애들의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 구별하시고, 수요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있죠. 예, 반드시 칸을 나눠서 내가 한번 적어봐야 된다는 거. 예, 거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